1880년 여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가호호 방문에서 이것저것을 파는 가난한 고학생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방문 판매를 다녔기 때문에 저녁 무렵에는 온몸이 지칠 대로 지쳤고 배도 무척 고팠습니다. 하지만 주머니에는 10센트 동전 하나밖에 없었고 그것으로는 적당한 것을 사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집에 가서는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해야지 하면서 젊은이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느 집 문을 두드리자 예쁜 소녀가 나왔습니다. 젊은이는 부끄러워서 배고프다는 말을 못하고 물 한 잔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이 사람이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알았고 큰 잔에 우유를 가득 채워서 가져왔습니다. 젊은이는 그 우유를 단숨에 마셨고 새로운 힘이 나는 듯 했습니다. 우유값으로 얼마를 주면 될까요? 소녀는 그럴 필요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친절을 베풀면서 돈을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말에 큰 깨우침을 얻은 젊은이는 진심으로 감사해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동안 공부하면서 학비 마련이 너무 힘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젊은이는 우유 한 컵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로부터 10수년이 흘렀습니다. 우유를 내줬던 소녀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 도시의 병원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중병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큰 도시에서 전문의를 모셔와야 했습니다. 그 의사의 이름은 하워드 켈리 존스 홉킨스. 소녀에게 우유 한 잔을 얻어 마셨던 바로 그 젊은이였습니다. 켈리 박사는 환자를 보고 단번에 자기에게 우유 한 잔을 준 소녀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성과 의술을 동원해 그녀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이 통했던 것인지 중병에도 마침내 치료에 성공했습니다. 환자는 퇴원을 앞두고 치료비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비용이 나올 것이라 걱정하며 청구서 봉투를 뜯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써있었습니다. 한 잔의 우유로 치료비가 모두 지불되었음. 평생 맹인으로 살던 최 씨가 병원을 찾았다. 어릴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채 흰머리가 난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혹시나 하고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께 제 소원은 이 세상 모든 사물을 제 눈으로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선생님, 가능할까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론입니다. 요즘 의술이 좋아서 검사 결과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며칠 후 연락이 왔다. 기뻐하세요. 수술하면 눈을 되찾을 수 있어요. 내일이라도 빨리 오세요. 최 씨는 마음이 설레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었다. 그러나 최 씨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수술비가 없어서도 아니고 시력을 되찾는 게 싫어서도 아니다. 아내가 걸려서였다. 20살 때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물론 그 당시도 최 씨는 눈이 보이지 않았고 누가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어. 난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야 했어. 최 씨는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지금의 아내였습니다. 저와 결혼해주세요. 비록 전 눈이 보이지 않지만 평생 마음의 눈으로 당신을 보살피고 사랑할게요. 저도 그러고 싶지만 눈먼 제가 싫으신가요? 아니에요. 사실은 제 얼굴이 흉터로 가득해요. 어릴 때 뜨거운 물에 데워서 화상을 입었거든요. 아닙니다. 저는 미영씨의 흉터는 안 보이고 아름다운 마음씨만 느껴져요. 최 씨는 다음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무서워서 그러시나요? 그게 아닙니다. 최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에게 화상을 입은 아내가 있는데 제가 두 눈을 얻게 되면 아내의 흉측한 얼굴을 보게 되겠죠. 그럼 분명 아내의 마음 편하지 않을 거예요. 다소 불편하지만 그냥 남은 인생도 맹인으로 지내겠습니다. 의사도 최 씨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두 사람이 만든 사랑은 두 사람의 심장으로 만든 사랑입니다. 링컨에게는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정적이 있었다. 스탠턴은 당시 가장 유명한 변호사였는데 한 번은 두 사람이 함께 사건을 맡게 된 적이 있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법정에 앉아있던 스탠턴은 링컨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 따위 시골뜨기와 어떻게 같이 일을 하라는 거야 라며 나가버렸다. 이렇게 링컨을 얕잡아보고 무례하게 행동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세월이 흘러 대통령이 된 링컨은 내각을 구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 자리에 바로 스탠턴을 임명했다. 참모들은 이런 링컨의 결정에 놀랐다. 왜냐하면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스탠턴은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은 국가적 재난이라고 공격했기 때문이다. 모든 참모들이 재고를 건의하자 링컨은 나를 좀 무시하면 어때요? 그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국방부 장관하기 충분해요 라고 했다. 그래도 스탠턴 당신의 원수가 아닙니까? 원수를 없애버려야죠. 참모들의 말에 링컨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는 마음속에 없애버려야죠. 그러나 그것은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 친구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링컨이 암살자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두었을 때 스탠턴은 링컨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있습니다. 결국 링컨은 자기를 미워했던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한 진정한 승리자였던 것이다. 일본 최고의 기업가이자 갑부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는
1957년 8월 규슈에서 태어났다. 일본 이름은 손 마사요시. 그의 성장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할아버지와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그는 조센진이라는 놀림을 수없이 받았다. 일본 학생이 던진 돌멩이에 맞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어린 손정이가 입었을 마음의 상처는 상상 이상의 것이었다. 16살 때인 1974년 손정이는 부모를 두고 혼자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어렵사리 미국에 도착한 그는 먼저 자신의 일본성을 버리고 한국성인 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공부에 올인했다. 2주일 만에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마치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경제학을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 1년에 250여 건의 발명품을 만들었고 일본어를 영어로 번역해주는 번역장치를 개발해 100만 달러에 팔기도 했다. 1981년 9월 일본 경영종합연구소와 반반씩 출자하여 일본 소프트뱅크를 설립했다. 이후 1990년에 일본 소프트뱅크에서 소프트뱅크로 이름을 변경했고 야후와 TV 아사히 지분을 인수했다. 손정이가 일본에 돌아와 일본 소프트뱅크를 설립할 때의 유명한 일화가 있다. 그는 어느 날 조그만 지하실에서 아르바이트생 2명을 앞에 두고 나무 사과 상자 위에 올라갔다. 우리는 일본을 넘어 세계 최고의 IT 기업이 될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작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일본을 대표하고 세계의 이름을 날리는 최고 기업이다. 일종의 회사 창립 기념사였다. 기념사가 끝나자마자 박수 대신 고함이 쏟아졌다. 미친놈? 세상 물정 모르는 하루 강아지 같은 놈. 2명의 아르바이트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하실을 나갔다. 손정이는 자신의 꿈을 향해 차근차근 회사를 키워갔다. 그리고 달콤한 열매와 성공을 손에 쥐었다. 2011년 포브스 선정 일본 1위의 자산가로 선정되었으며 일본을 덮친 쓰나미 성금으로 1,400억을 기부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손정이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도망쳐버린 그 아르바이트생은 지금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일본 최고 기업의 창립 멤버가 될 수도 있었던 좋은 기회를 그들은 스스로 박차고 나간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와 애플의 스티브 잡스의 출발 또한 허름한 착오였다. 비록 작고 초라한 출발이었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큰 꿈이 도사리고 있었다. 꿈의 힘은 이런 것이다. 처음은 작아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자가 번식하는 세포처럼 점점 커져 어느새 거대한 현실이 되는 것. 손정이의 꿈이 10억의 부자나 100억의 부자였다면 오늘날같이 10조 원의 재산을 가진 자산가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크게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큰 꿈을 가슴에 품었다. 한 고등학생이 어느 여름 코카콜라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다. 소녀는 자메이카 출신 이민자의 아들로 뉴욕의 빈민가에서 태어났는데 너무도 가난해 학비를 충당하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이었다. 그가 하는 일은 청소하고 바닥에 흘러내린 콜라를 닦아내는 것이었다. 한 번은 50개의 콜라병이 든 상자가 터졌는데 이를 보고도 직원들은 아무도 닦아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때 검은 피부의 한 소년이 바닥에 꿇어 엎드려 콜라를 열심히 닦아냈다. 쏟아진 그 많은 양의 콜라를 혼자 묵묵히 닦아내는 광경을 보고 관리자가 칭찬했다. 학생 참 열심히 일하네. 자신이 쏟은 콜라도 아닌데 이렇게 매일같이 성심성의를 다하다니. 학생은 대답했다. 저는 제가 하는 어떤 일에서든 우선 최고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코카콜라 공장을 찾아갔을 때 관리자는 소년을 알아보고는 바닥 청소 대신 음료 주입기를 맡게 해주었다.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모습에 감명받은 관리자는 소년을 다시 음료 주입팀의 부책임자로 승진시켜 주었다. 이렇듯 소년은 현재의 가난과 고생을 불평하지 않았다. 돈을 벌기 위해 늘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학교 성적이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소년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장점이 있었다.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성실했으며 시련 앞에서도 의욕을 잃지 않고 용감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끝까지 이루려는 집념이 강했다. 그리고 커다란 꿈이 있었다. 자메이카 이민 2세인 그는 어떤 꿈이든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믿고 반드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리라는 강한 목표와 집념을 가지고 있었다. 소년은 정직과 성실과 투지와 고귀한 꿈을 자산 삼아 사회에 나온 후 열심히 일했다. 최고의 군인이 되기 위해 뉴욕 시립대학에서 ROTC 장교로 임관한 후 베트남전, 파나마전, 걸프전 등에 참전하여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 공로로 ROTC 출신으로는 최초로 최연소의 나이로 합참의장에 올랐다. 또한 마이너리티로 유일하게 국무장관까지 지냈다. 바로 이 사람은 걸프전의 검은 영웅으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군인 중 한 명인 콜린 파월이다. 콜린 파월은 말했다. 어떤 일에서든 최선을 다하면 누군간 나를 일으켜준다. 최선을 지향하여 최고가 되려는 큰 꿈을 갖고 성실하게 일하면 그 대가는 반드시 주어진다.